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공수처가 조사를 하겠다면 당장이라도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수사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전공의들에 이어서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도 늘고 있습니다. 개원이까지 가세할 조짐이 보이면서 갈등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 자세한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 그리고 대통령실 간의 입장이 좀 다른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다고 하면 예. 수사기관은 출국 금지를 요청한 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출국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건의 배후에 용산이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절차적 과정에서 공수처도 이 추가 소환 일정이 잡히면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데 동의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해석을 하는 입장으로 보이고, 공수처 쪽에서는 사실 이게 고발된 지 6개월 동안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미온적인 어떤 대처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데 동의하는 어떤 허락하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허락한 적 없다는 입장과 일종의 허락이 있었다라는 입장이 지금 부딪히는 상황인 건데,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해라라고 하고, 이종섭 전 장관 역시도 부른다면 가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이거 추가 소환 가능성 좀 있겠습니까? 추가 소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종섭 대사가 지금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으로 직권 남용 혐의를 받아서 공수처에 입건이 된 상황이지만 실제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것은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고 나서 자진 출석한 게 3월 7일인데요. 그때 4시간가량의 약식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전부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 외압 의혹에 관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형태는 소환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지금 외국 대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일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소환 조사를 하든 아니면 현지의 수사팀을 파견을 하든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 1차 조사 7일날 4시간 동안 이뤄졌던 대면 조사 이후에 지금 추가 소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수처 입장에서도 지금 소환 일정 당장으로서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 추가 소환이 좀 늦어지고 있는 혹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호주 대사의 신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정 조율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공수처에서 수사의 진척 상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당연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공수처의 수뇌부 공백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과 차장이 잇따라 임기가 만료가 돼서 퇴직한 상황에서 지금 1부장 검사가 대행을 맡았었는데 이분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이 있어요. 검사 시절에 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예. 그래서 사직서를 내서 지금 2부장 검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수뇌부의 공백 사태가 결국에는 이 공수처 내부의 어떤 집중력 있고 치밀한 수사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런 예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 적어도 최소한의 영향은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공수처가 특히 이 출범하고 나서 어떤 이 영향력 있는 어떤 수사를 진행하거나 성과를 낸 기록이 없고 내부 인력 이탈 문제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어떤 혼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원인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수사 자체도 굉장히 큰 건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가 8일에 출국 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출국 금지에 대해서 해제를 했고, 근데 실제로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좀 법적인 소재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출국 금지 조치나 금지 해제 조치 처분의 정당성을 나중에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과정의 절차상 문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나 공수처장은 출국 금지 조치를 하거나 이걸 해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 우리 출입국 관리법이라든가 관련법에 보면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장관이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이걸 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주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거나 이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게 굉장히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좀 빠른 기간 내에 급속도로 이루어진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 신청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도 열렸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상 필요로 나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신청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절차상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앞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1차 조사 전에 한 6개월, 7개월 정도 동안 조사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 장관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겁니까? 이게 출국 금지 조치라는 것이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그런 침입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출국을 금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뭐 외국에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도 지금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공공복리라든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한도로 뭐 여러 가지 이익 형량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우리의 대원칙이 있는데 이게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 또는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연장을 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는 사실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특히 연장을 몇 번 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는지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가 되어 있어서 이 세부적인 지침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정부가 지금 상황이니만큼 호주의 이 이종석 대사를 피의자 신분에서 급박하게 이 대사로 임명해서 출국시킬 만한 어떤 현안이 지금 있는 상황도 아니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이고 배후에 용산이 있다는 어떤 그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출국을 시킨 것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이 좀 미숙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여러 시각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이제 공수처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잖아요. 최대 쟁점 뭐가 될까요? 결국 외압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일단 규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죄를 저지른 어떤 피의자로 포함시킨 내용으로 처음에 수사단이 넘긴 이첩시킨 수사 기록과는 바뀐 기록이 나중에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국방부 장관이 이런 수사 지휘를 할 권한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행사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 내를 넘어서 어떤 특정한 결과를 목적으로 두고 외압을 행사한 것이 맞는지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걸 증거로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 의료 현장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지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여기서 전국의 그 의대 교수들까지도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혔고 25일로 지금 제출식이 얘기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15일에 이미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16개 대학에서 먼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의 이 학교에서 집단 사직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중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25일부터 이렇게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모두가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일정을 좀 고려해서 소속 학교의 일정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제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이 25일이 사실 이 정부가 이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마지막 시한으로 못 박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의료 공백을 또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22일에 또 한 번의 회의를 거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5일에 집단으로 사직서가 제출이 될지 또 얼마나 제출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단체 행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의대 교수뿐 아니라 보면 개원의 협의회, 동네 병원
병의원을 좀 운영하는 단체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어느 정도의 좀 집단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대 교수의 이런 협의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배경,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전공의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동네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이들도 어제 세미나를 가졌어요. 예. 개원이 협의회 세미나를 갖고 전공의들의 어떤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겠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지에 대한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인 어떤 시기나 방법이 나온 것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법 투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확한 표현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준법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나 노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쟁의 행위를 이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동네 개원이는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예. 근로자나 노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뜻을 보태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각 개원이들이 동네 병원들이 진료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 진료를 한다든가 주말 진료를 한다든가 해서 뭐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연장 진료를 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을 지켜서 일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준법투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까지 그리고 현장에 최악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을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입장을 좀 보면 정부에서는 그 전에 뭐 앞서서도 그랬고 업무 개시 명령을 당연히 어느 정도 대상자다, 그러니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우리 의료법에 보면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의료법 59조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도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의대 교수들이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다고 하면 정부로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행정명령, 예를 들면 업무 개시 명령이라든가 필수 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내릴 예. 수 있고 여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면허 정지 처분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지금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는 제출을 하되 구체적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사직서 제출이 결국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과 지금 등치되는 상황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지는 어떤 식으로 사직서 제출 이후의 행동이 진행될지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론상으로 만약에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된다고 하면 교수들도 면허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그 통지했었던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금 처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지금 25일까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침익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청문회 기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줍니다. 그게 25일이 시한인 거고요. 예. 근데 이 의견 제출을 받아서 정말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 예를 들면 일신상의 사유나 몸이 아프거나 뭐 집에 일이 있다거나 이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당연히 전공의들도 대응을 하겠죠.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아마 이 처분에 대해서 뭐 이의 신청이라든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이것이 1, 2, 3심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 실제로 면허정지 처분이 이어진다든가 예. 혹은 나아가서 형사고발로 인해서 의료법으로 처벌받는 상황까지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짧게 사건에 대해서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강남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13명이 다쳤는데 이 사고 원인이 사실 8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잘못 밟았다라는 내용으로 좀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전부터 고령 운전자들 면허 반납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반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반납률 2%대라고 합니다. 2%. 상당히 저조한 거죠. 면허를 자진 반납하라고 이 행정청에서 얘기를 지자체에서 뭐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여러 가지 뭐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유인책을 쓰면서 2018년부터 노력해오고 있지만 자진 반납률이 낮은데 그 저조한 이유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노인들 이동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될수록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불편해서 자차를 가지고 있어야지 병원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마실 가면서 이 다른 분들과 교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이게 뭔가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한다는 자기 효능감 문제, 이 자존감의 문제와도 또 연결되어 있는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고령층 택시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깊은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지금 80대 택시기사가 1,800명에 이른다고 하고 택시기사 10명 중 4명이 65살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은퇴 이후에 생계로
면허를 유지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 면허를 자진반납하기가 5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진반납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저희가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뭐 적절한 교육이나 타협도 필요해 보이고요. 실질적 대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